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자산관리론 이범웅입니다. 부동산 자산관리론 7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차까지 했던 거 요약을 하고 그리고 나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차에는 주택 저당 채권과 MBS 시장, 그리고 부동산 간접 투자 시장에 대한 개관, 부동산 투자회사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자산관리 관련 금융제도에 대해서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담보대출, 그리고 주택유동화증권 MBS, 그리고 부동산 간접투자시장의 리츠와 부동산 펀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주택저당채권과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시장, 즉 MBS 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주택저당채권은 흔히 이제 모기지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기지는 금융회사가 주택을 담보로 채무자로부터 미래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신용을 제공받는 금융의 한 형태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럼 이런 모기지를 갖다 유동화시키는 것, 대출자가 소유한 저당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신용을 재창조하고 하는 과정을 갖다 이제 모기지의 유동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모기지의 유동화 과정이 끝나게 되면 모기지 시장이 두 개의 시장으로 구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제1차 저당시장, 제2차 저당시장, 1차 모기지 시장, 2차 모기지 시장 이렇게도 이제 부르는데요. 1차 저당시장은 저당 대출을 원하는 부동산 금융 수요자, 그리고 대출을 제공해주는 금융회사, 이 두 측면으로 이루어지는 시장을 갖다 의미합니다. 그래서 1차 저당 대출자, 즉 금융회사는 수요자에게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저당을 설정하고 자금을 대출을 합니다. 1차 저당에서 대출자들은 자금 여유가 없을 때에는 2차 저당 시장에서 이제 매각을 하고 이것을 통해 가지고 자금을 이제 수혈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2차 저당 시장은 1차 저당 대출자, 즉 금융회사와 다른 기관 투자가들, 즉 연기금이나 리츠 사이의 기존의 저당권을 사고 파는 시장입니다. 2차 저당 시장에서는 1차 저당 대출자, 즉 금융회사가 저당권을 팔아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택 저당 채권 유동화 시장 또는 MBS 시장이라고 하는 거 살펴볼 텐데요. 자, 모기지의 유동화라고 하는 것, 부동산 증권화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2차 저당 시장에서 유동성이 낮은 부동산 또는 부동산 관련 채권을 유동성이 높은 자본시장의 증권으로 전환하는 것을 모기지의 유동화, 부동산 증권화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MBS, 즉 주택 저당 채권 유동화 증권이라고 이제 길게 불리우는 건데요. 영어는 Mortgage Backed Securities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MBS는 저당 대출 회사나 투자자들이 자신들이 설정하거나 사들인 저당물을 담보로 해서 발행하는 모기지 유동화 증권 또는 저당 담보부 증권을 갖다 의미합니다. 기초자산이 주택이면 RMBS라고 부르고요. 기초자산이 상업용 부동산이면 CMBS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RMBS 즉 주거용 MBS가 대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2004년에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유동화 중개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공신력 제고를 위해서 자본금을 정부가 전액 출자를 하였고요. 그다음에 MBS 투자자에게 지급 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손실을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국주택공사의 그 KMBS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발행 구조는 52쪽의 그림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MBS 시장 규모는 발행 금액 가지고 살펴볼 수 있는데요. 발행 금액은 2004년에 3조 160억 원이었는데 이게 2019년에 27조 4,230억 원으로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합니다. 증권 잔액 가지고도 MBS 시장 규모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2019년에는 증권 잔액이 26조 5,414억 원에 달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부동산 간접 투자 시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간접 투자 시장이라는 게 뭔지 살펴보면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해가지고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 부동산 관련 대출 등으로 운용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부동산 간접 투자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입니다. 부동산 간접 투자 시장은
일반적인 간접 투자 시장의 한 유형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 운용 대상이 되는 부동산 자산의 본질에 따라서 간접 투자 시장의 자본 조달 및 운용 행태가 조금 일반적인 간접 투자 시장하고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간접 투자 시장에서 운용 대상이 되는 부동산 자산은 수익과 자본 이득을 통해 창출되는 자산 가치, 그리고 실제 생활에서 편의성을 제공하는 사용 가치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간접 투자 시장은 뭐 그 연원을 따져보면 1961년에 제정된 신탁업법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부동산 신탁이라고 하는 것이 도입이 되었는데요. 그렇게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다가 1998년에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자산 유동화 증권, 즉 ABS를 도입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긴 하지만 이 ABS도 이제 활성화되지는 않았었죠. 근데 2001년 7월에 부동산 투자회사법을 제정해가지고 2002년 1월 최초의 부동산 투자회사, 즉 리츠가 인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그 리츠는 부동산 투자회사는 구조조정 기업의 부동산 처분이라는 역할에 좀 치중을 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리츠는 좀 활성화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2003년 10월에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간투법이라고 약칭을 하는데요. 이것과 2004년 3월에 동법 시행령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업무 영역별 규제 체계를 기능별 규제 체계로 좀 통합을 했고요. 2009년에 커다란 이제 전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 2월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이라고 하는 법률이 이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융투자업 상호 간의 겸업을 허용하고요. 열거주의가 아니라 포괄주의 규제로 전환을 했고, 투자자 보호를 확대했고, 증권사의 지급 결제 업무를 허용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간투법상의 부동산 간접 투자 기구라고 하는 거, 요걸 갖다 이제 부동산 집합 투자 기구로 다 정비를 했는데요. 부동산 간접 투자 간투법상의 부동산 간접 투자 기구나 요 자본시장법의 부동산 집합 투자 기구나 모두 다 이제 좀 법률적인 용어이고요. 일반적으로 부동산 펀드 REF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 간접 투자 시장은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 그리고 부동산 집합 투자 기구라고 불리우는 부동산 펀드, 그리고 프로젝트 금융 투자회사, 자산 유동화 증권, 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네 가지 모두 근거 법령과 구조 등에서 좀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살펴보시면은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리얼 이스테이트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의 약자가 이제 리츠인데요. 그 의미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해가지고 부동산 관련 대출, 그리고 유가증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회사 또는 투자 신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리츠의 기본 구조는 이제 강의한 57쪽의 그림으로다가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IMF 구제금융 위기 이후에 보유 부동산을 유동화시켜서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려고 하는 리츠가 처음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주된 목적이었는데요. 그래도 일반적인 목적은 일반인에게, 일반 투자자에게 부동산 간접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부동산 가격 안정 및 건설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 부동산 산업의 발전을 유도하는 것이다라고 정해놓고 이 리츠를 처음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금융 관련 대표적인 제도가 이제 부동산 투자 회사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잠깐만. 예, 리츠의 연역을 살펴보면 부동산 투자회사는 2001년 4월에 부동산 투자회사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도입 초기에는 기업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이제 CR 리츠가 이제 주로 이제 많이 활성화되었고요. 이에 비해서 이제 일반 리츠는 지나치게 규제해가지고 활성화가 매우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2005년 4월에 최저 자본금을 하향 조정해가지고 회사 설립을 좀 용이하게 만들었고요. 규제를 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뭐 리츠의 시장 규모가 이 당시에 이제 급격하게 증가해가지고 2006년 4월에는 2조 원을 돌파를 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에는 이제 부동산 펀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리츠의 규제가 강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리츠의 활성화를 위해서 부동산 투자회사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최저 자본금을 인하시킨다든지
차입 한도를 자기 자본의 10배까지 허용한다든지 하는 그 규제 완화가 있었고요. 2015년 6월에는 임대주택 리츠에 대한 공모 및 분산 의무 면제, 그리고 개발 전문 리츠 폐지 등의 이제 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는 크게 이제 한 세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 있는데요. 자기관리 리츠, 그리고 위탁관리 리츠, 기업 구조조정 리츠입니다. 그래서 자기관리 리츠는 이제 실체 회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위탁관리 리츠하고 기업 구조조정 리츠는 명목 회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관리 리츠는 자산의 투자, 운용 등 전반적인 자산 관리를 자체의 자산 운용 전문 인력으로 직접 수행하는 형태이고요. 이에 비해서 위탁관리 리츠는 그 자산의 투자, 운용 등 전반적인 자산 관리를 외부의 전문 자산관리회사, 특수목적회사, SPC라고 불리우는 것에 위탁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기업 구조조정 리츠는 이제 위탁관리 리츠하고 비슷하긴 합니다. 기업 구조조정 리츠는 CR 리츠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기업의 채무 상환을 위해 매각하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설립되고, 그다음에 자산관리는 외부의 전문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리츠의 시장 규모는 2002년에 그 자산 규모 5,584억 원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2010년에 7.6조 원, 2014년에 15조 원, 2016년에 25조 원, 그리고 2019년에는 49조 원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2019년 말 현재 위탁관리 리츠가 44.6조 원, 그래서 전체 91%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CR 리츠 4조 원, 그리고 자기관리 리츠 4,600억 원, 뭐 이런 정도 순으로 자산 규모가, 시장 규모가 형성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투자 자산별로는 2019년 말 현재 주택이 29.8조 원이고요. 오피스는 12.1조 원, 그리고 리테일은 4.4조 원, 기타 2.7조 원 순입니다. 그래서 주택에 대한 정말 주택을 투자 대상으로 삼고 있는 리츠가 전체 한 61%를 차지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이제 강의안을 새로 띄워가지고 놓고서 그 강의안을 보고 이제 이번 주차 강의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차는 이제 부동산 펀드이고요. 부동산 펀드는 61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펀드는 영어로 이제 리얼 이스테이트 펀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줄여서 뭐 REF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펀드는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펀드 운용자가 부동산 개발 사업, 수익성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 등에 투자하여 그에 따른 수익을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부동산 간접 투자 상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집단적이고 그리고 간접적인 투자를 위한 법적인 수단 또는 뭐 기구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은데요. 자본시장법에서는 이제 부동산 펀드 를 부동산 집합 투자 기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동산 집합 투자 기구 또는 부동산 펀드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집합 투자 재산의 50%를 초과하여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 집합 투자 기구이다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부동산 관련 자산은 크게 이제 한 5가지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부동산 그 자체가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 상품이 있는데요. 이건 대부분 부동산 가격 지수와 연계된 파생 상품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법인에 대한 대출. 이제 뭐 주로 이제 PF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 부동산의 투자. 그래서 뭐 부동산의 개발, 관리, 임대에 대한 투자, 지상권, 분양권 등의 취득,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금전 채권 취득,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네 번째이고요. 다섯 번째는 부동산과 관련된 증권의 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동화증권, MBS라든지 리츠 부동산 투자회사의 주식, 그리고 부동산 개발회사의 증권, 뭐 주택저당증권, 뭐 이런 것들에 이제 관련된 투자가 이제 5번째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펀드의 기본 구조는 이제 다음 그림과 같은데요. 크게 투자자, 그리고 자산 운용사, 뭐 수탁회사, 판매회사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 운용사에서 이제 부동산 펀드를 갖다 만들고요. 그걸 갖다 이제 개인 투자자 또는 기관 투자자에게 이제 투자를 받습니다. 근데
뭐 실제로 이제 대부분은 이제 판매 회사를 통해 가지고 투자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판매 회사는 증권사 또는 뭐 은행 또는 보험사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자산 운용사, 그러니까 부동산 펀드가 될 텐데요. 부동산 펀드를 이걸 뭐 다른 또 펀드하고 섞어서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금융회사에 자산을 위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금융회사에서는 정말 위탁받은 자산을 관리를 하게 되고요. 뭐 자산 운용사는 이제 투자 자산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뭐 부동산이라든지 부동산 관련 주가증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이제 투자를 하고 수익을 얻습니다. 그렇게 얻은 수익을 자산 운용사가 다시 개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들에게 분배해주는 이런 형태로 이제 기본 구조를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부동산 펀드도 이제 연역을 한번 살펴볼 수 있을 텐데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1961년 2월에 신탁업법을 제정함으로써 부동산 신탁 제도를 처음 도입을 했습니다. 뭐 이 부동산 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펀드하고는 좀 의미가 다르긴 한데요. 그래서 이제 IMF 구제금융 위기 이후에 금융시장이 이제 혼란을 겪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1998년 4월에 신탁업법을 개정해가지고 투자 신탁 업무를 허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부동산 투자 신탁이라고 하는 거 또는 이제 부동산 펀드라고 하는 게 처음 출시가 되는데요. 국민은행에서 정말 첫 번째 간접 투자 상품으로 부동산 간접 투자 상품으로다가 2000년 7월에 빅맨 부동산 투자 신탁 1호를 판매하였습니다. 자, 그러다 이제 2004년 1월에는 간접 투자 자산 운용업법 간투법을 시행해 가지고 부동산 간접 투자 기구 뭐 이렇게 이제 법적인 명칭이 있는데요. 우리 흔히 그냥 부동산 펀드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부동산 펀드 제도가 2004년 1월에 도입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도입 당시에는 이제 신탁 형태의 부동산 투자 신탁만 허용이 되었지만은 2004년 12월에는 이제 회사 형태인 부동산 투자 회사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정말 그 부동산 투자 회사 제도를 도입을 했고요. 2005년 1월에는 이제 동법 간투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투자 전문 회사 제도를 또 도입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이제 2009년에 자본시장법이 그리고 시행이 되었는데요. 이때 이제 부동산 간접 투자 기구를 부동산 집합 투자 기구라고 명칭을 바꾸면서 좀 정비를 했습니다. 2013년 8월에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금융투자업 상호 간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였고요. 그다음에 펀드의 재산에 속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 요건을 좀 명시를 했고, 그다음에 사모펀드의 투자 기준을 명확화했습니다. 2015년 7월에 이제 또 법 개정이 이루어졌는데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가지고 사모펀드의 규율 체계를 좀 단순화했고요. 그다음 규제를 완화했고 관리 감독을 강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크라우드 펀딩 안착을 위한 여러 가지 조항들을 도입을 했습니다. 2016년 6월에는 부동산 펀드와 리츠가 실질적으로는 이제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그 근거 법률이 달라서 규제의 형평성에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문제점을 지적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펀드의 효율적인 운영에도 좀 이런 것들이 제약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펀드의 규제를 리츠 규제 수준으로 좀 완화하는 그런 조치가 2016년 6월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부동산 펀드의 유형을 살펴볼 건데요. 법적인 형태, 그리고 자금 모집 방법, 투자 자산의 소재지, 투자 자산의 유형 및 운용 방법 이런 것들에 따라 가지고 다양하게 부동산 펀드를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법적인 형태에 따라서는 이제 부동산 투자 신탁, 부동산 투자 회사, 부동산 투자 유한회사, 부동산 투자 합자회사, 부동산 투자 조합, 부동산 투자 익명조합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볼 수 있고요. 자금을 모집하는 방법에 따라 가지고 공모 그리고 사모펀드로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자산이 국내에 있는지 외국에 있는지에 따라 가지고 국내 부동산 펀드, 해외 부동산 펀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투자 자산의 유형 그리고 운용 방법에 따라 가지고 실물형, 대출형, 권리형, 증권형, 파생상품형, 부동산 펀드로 또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실물형 펀드는 그러니까 이렇게 5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 있는데요. 실물형 펀드는 또
한 5가지 정도로 또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총 뭐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한 9가지 유형이 요 그 투자 자산의 유형 및 운용 방법에 따른 분류이다, 구분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실물형 부동산 펀드는 펀드 재산의 50%를 초과해서 실물로서의 부동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부동산에 투자하는 부동산 펀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운용 방법에 따라 가지고 매매형, 임대형, 그리고 개량형, 경공매형, 그리고 개발형 부동산 펀드로 이렇게 5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매매형 부동산 펀드는 펀드 재산을 50%를 초과해서 완성된 부동산을 취득을 하고요. 그다음에 가격 상승 시점에 매각해가지고 매각 차익을 획득하려는 목적의 실물형 부동산 펀드입니다. 그래서 매매형 부동산 펀드는 뭐 수익 가치 또는 자산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매각 차익에 따른 자본 이득을 획득하려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매매형 부동산 펀드의 운영 전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2번째가 임대형 부동산 펀드인데요. 그러니까 실물형 부동산 펀드의 2번째가 임대형 부동산 펀드인데요. 임대형 부동산 펀드는 펀드 재산의 50%를 초과해서 부동산을 취득하고 해당 부동산을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임대 소득을 획득하고 가격 상승 시점에 매각해서 매각 차익을 또 획득하려는 목적의 실물형 부동산 펀드입니다. 매매형 부동산 펀드는 매각 차익, 그러니까 자본이득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임대형 부동산 펀드는 물론 그 매각 차익, 자본이득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은 임대소득을 얻는 것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업무용 또는 상업용 부동산을 주로 매입해가지고 임대하는데요. 뭐 이렇게 하면은 좀 임대소득이 안정적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향후에 뭐 부동산 자산 가치가 증가하면은 매각 차익을 좀 많이 확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런 식의 매입하고 임대하는 방식의 부동산 펀드가 임대형 부동산 펀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임대료, 공실률, 뭐 현황이라든지 추이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해질 테고요. 매입 가격이 적정했는지, 그리고 매각 가격과 매각이 뭐 매각하고 싶다고 바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매각 지연에 대한 예측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점검하는 것이 임대형 부동산 펀드에 대한 뭐 투자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실물형 부동산 펀드 3번째가 개량형 부동산 펀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량형 부동산 펀드는 펀드 재산의 50%를 초과해가지고 부동산을 취득하고 수선 또는 리모델링 등의 개량을 통해 수익 가치와 자산 가치를 증대시킨 후에 해당 부동산을 단순 매각하든지 또는 임대 후 매각하든지 하는 목적의 실물형 부동산 펀드를 의미합니다. 네 번째는 이제 그 네 번째 실물형 부동산 펀드는 경공매형 부동산 펀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펀드 재산의 50%를 초과해서 경매 부동산 또는 공매 부동산을 취득해서 단순 매각하거나 또는 임대 후 매각하려는 목적의 실물형 부동산 펀드를 경공매형 부동산 펀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공매형 펀드는 투자할 부동산 등을 미리 특정을 할 수가 없겠죠. 경매를 받든지 공매를 받든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 정말 투자할 부동산을 특정하지 않은 채 펀드 자금을 모집하고 그리고 투자할 부동산을 탐색해가지고 투자하는 사전 불특정형 방식의 펀드입니다. 그래서 뭐 블라인드 방식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어떤 부동산 자산, 어떤 부동산에 투자를 할 거예요 하고 부동산 펀드를 모집을 하는데 경공매형 부동산 펀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임대형 펀드가 임대소득의 취득을 주된 운용 목적으로 하는 반면에 하는 데 비해서 경공매형 펀드는 매각 차익에 의한 자본이득의 취득을 주된 운용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 이제 그 실물형 펀드가 개발형 펀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형 펀드는 펀드 재산의 50%를 추가해서 직접 부동산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그리고 부동산을 분양, 매각하거나 또는 임대 후 매각해서 부동산 개발 사업에 따른 개발 이익을 획득하려는 그런 목적의 실물형 펀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간투법에서는 부동산 개발 사업이 뭐 위험성이 높죠. 그래서 부동산 펀드 자산 총액의 30% 이내로 투자 비율을 제한했지만 자본시장법에서는 이러한 투자 비율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발형 펀드가 주로 이제 개발형 펀드가 요즘에 많이 나타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실물형 펀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 이제 대출형 펀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형 부동산 펀드는 펀드 재산의 50%를 초과해서 부동산 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한 대출을 실행하고 안정적인 대출 이자를 지급받으려는 목적의 펀드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제 그 부동산 펀드로 출시되었던 것들이 대부분 대출형 부동산 펀드였고요. 네, 뭐 아파트라든지 상가, 오피스텔 뭐 이런 개발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빌려주고 그다음에 미리 계약을 통해 약정한 대출 이자를 지급받아서 투자자에게 수익을 분배해주는 그런 PF 방식의 대출형 펀드가 대표적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개발 사업은 시행사의 자본금이 적고요. 그 다음에 사업성을 보장하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담보권을 설정하거나 또는 지급 보증을 받는 등의 담보 장치를 주로 이제 대출형 부동산 펀드에서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크게 세 번째죠. 권리형 부동산 펀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펀드 재산의 50%를 초과해가지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분양권, 부동산과 관련된 신탁수익권, 그다음에 채권 금융기관이 채권자인 부동산 담보부 금전채권 이런 그 부동산 관련된 권리를 취득하는 그래서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이제 권리형 부동산 펀드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리고 크게 네 번째가 이제 증권형 부동산 펀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펀드 재산의 50%를 초과해서 부동산과 관련된 증권에 투자하는 부동산 펀드입니다. 그래서 뭐 MBS라든지 리츠에 투자를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 또는 부동산 권리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시행사에 대한 대출 채권, 그리고 미분양 아파트와 관련된 신탁 수익권, 그리고 리츠의 발행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도 있고요. 특정한 부동산 개발을 위하여 존속기간이 설정된 개발회사, 뭐 SPC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런 개발회사가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도 있고 부동산과 관련된 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많이 활성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파생상품형 부동산 펀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펀드 재산의 50%를 초과해서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그런 펀드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제 부동산 자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에 투자하기보다는 기초자산인 부동산의 개별 가격 또는 부동산 가격 지수와 연계된 그런 파생상품형 펀드가 개발돼서 요즘에 출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동산 펀드는 자, 2004년 6월 초에 첫 상품이 나왔습니다. 근데 나오자마자 곧바로 매진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사례가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저금리 시대에 있어서 좀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 대안으로 각광받으면서 성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2014년에 사모펀드 제도를 많이 개편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모펀드에 대해서 규제를 굉장히 많이 풀어줬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후에 사모펀드와 해외 펀드를 중심으로 부동산 펀드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모, 공모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봤을 때는 사모펀드의 비중이 굉장히 크고요. 거의 9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외국하고 국내로 나누어 가지고 봤을 때도 해외 펀드, 외국의 부동산에 투자하는 그런 해외 펀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펀드의 그 순자산 총액을 가지고 시장 규모를 따져볼 수 있는데요. 자, 2004년에는 8,631억 원이었습니다. 이랬던 것이 2019년은 100.8조 원으로다가 거의 100배 넘게 성장을 한 거죠. 연평균으로 따져봐도 이게 한 16년 정도 되는데 2004년에서 2019년까지 연평균으로 따져봐도 한 37.3% 매년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펀드 수는 2004년에 25개였던 것이 2019년에는 1993개로 증가를 했습니다. 매년 33.9%, 34%씩 성장을 하고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자산 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 사모펀드 아까 중요하다라고 했죠.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요. 사모펀드 같으면은 2004년 2,357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러던 것이 2019년에 97.4조 원으로 크게 증가를 했고요. 연평균을 따지면 거의 50%에 육박합니다. 매년 50%씩 성장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펀드는 2006년 2,865억 원에서 2019년에는 55.5조 원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연평균 그냥 정확하게 50%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펀드의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이제 확대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도 계속 그 저성장 기조 그리고 저금리 기조가 쭉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을 좀 더 높이고 위험을 분산시키고 장기적인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그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부동산 부동산 펀드를 좀 다른 데 투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자, 65쪽에 있는 그 표는요. 이거 보시면은 그 순자산총액하고 펀드수로다가 우리나라의 그 부동산 펀드 시장 규모를 갖다 이제 살펴본 것인데요. 보시면은 공모펀드하고 사모펀드 그 순자산총액 가지고 보시면은 2004년, 2005년에는 공모펀드가 더 많았습니다. 순자산총액이 높았죠. 그런데 2006년에 이게 역전이 이루어집니다. 사모펀드가 공모펀드보다 순자산총액이 더 커졌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때 2014년에 규제를 완화했다 그랬죠. 그래서 사모펀드가 이때 이제 2014년, 15년, 16년 해가지고 그 이후에도 그렇죠. 굉장히 크게 증가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하고 해외를 좀만 가지고 보셔도요. 자, 2017년까지는 국내 펀드가 해외 펀드보다 죄송합니다. 2017년에 역전이 됐네요. 그래서 2016년까지는 국내 펀드가 해외 펀드보다 순자산총액이 더 높았었거든요. 2017년에는 해외 부동산에 대한 해외 부동산에 대한 펀드가 국내 펀드보다 더 순자산총액이 더 커졌다. 뭐 이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펀드수 가지고도 뭐 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시간, 7주차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세 번째 강의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강의에서는 이제 부동산 시장과 경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